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우리가 그 흔히 들어보던 사중전회가 네. 이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가 네. 된다고 해서 오늘 이 사중전회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진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중전회가 뭐예요? 중국은 이제 5년마다 당대회, 공산당 당대회를 합니다. 네. 이번이 19차 당대회인데 17년도에 19차 당대회가 첫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2년도에 끝나겠죠. 5년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네. 5년 사이에 7번에서 9번 회의를 합니다. 이건 좀 유동적인데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보통 9번을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한 7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 5년 사이에 첫 번째 회의를 1중전회, 네. 두 번째 회를 2중전회, 세 번째를 3중전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4중전회는 보통 17년에서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두 번의 회의를 하게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18년도 작년 이맘때쯤에 4중전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중전회는 보통 경제 정책이라든지 당과 관계된 내용들의 이제 총평을 하게 되는데 네. 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했을까가 가장 큰 의문이죠. 작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진핑의 어떤 집권, 그러니까 장기화의 노력이 양회를 통해 가지고선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임기제가 철폐됐으니까요. 네. 근데 바로 무역 전쟁이 있었고 국제적인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도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연기가 돼서 올해 4중 전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극명하게 전달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은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홍콩 문제라든지 국내 경기가 안 좋다든지 그리고 또 네. 국외에서의 중국의 어떤 위상이 이전 같지 않다. 중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뉴노멀 신常態의 현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 4중 전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다. 아마 중미 무역 관계도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중 전회가 열렸다라고 그러면은 4중 전에서 뭘 토의하는 게 아니라 토의는 그 전에 다 되고 네네.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꽤 괜찮은 합의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사중전회가 그러면 1중전회는 루틴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고 네. 2중전회는 어떤 것, 3중전회, 네. 4중전회는 어떤 것들이 이제 루틴하게 이야기가 네.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대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네네, 그렇죠. 정치국 상무위원을 정하는 것이 1중전회. 아. 그리고 2중전회는 당과 관련된 각종 인선들을 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기관의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네. 당원의 인사들을 이제 조정하게 되고요. 3중 전회가 되면은 보통 법제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정치,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중 전회를 경제 쪽에서 많이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3중 전회에서 경제 정책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이 13차 5개년 경제 기획 기간인데 네. 14차가 되는 거는 3중 전회에서 내용이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13차 당대회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거는 당대회 3중 전회, 네. 정치와 관련된 건 4중 전회가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제가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혁개방 정책은 제11차 당대회 3중 전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 11차라고 하면 한 번의 당대회가 5년 5년. 예. 그리고 그럼- 5년 사이에 세 번째 회의가 3중 전회. 네네. 11차 당대회의 세 번째 회의에서 개혁 개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중 전회에서는 보통 인선, 임기제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바로 그 임기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통과가 됐고 이번에는 임기제와 관련돼서 시진핑의 정권의 어떤 당내 세력의 관계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4중전회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인 특성을 네, 가장 맞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5중전에는 바로 다음 기회에 대한 준비입니다. 아. 그래서 5중전회, 6중전회는요. 윤곽을 잡는 내용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다음번 경제 정책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목표는 지향점은 어느 정도다. 네네. 그리고 당내 문제에 있어서 수정돼야 될 문제는 보통 무엇이다라는 내용들이 보통 5중전회, 6중전회, 그리고 7중전회는
그걸 좀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중전에는 그러면 인선과 임기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의 시진핑에게 어떠한 당 건설을 위한 내용들이 결정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왜 한 해 동안 미뤄왔느냐. 네네. 성적표가 너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4차 당대회가 연기됐다라는 건 시진핑의 정치적인 위상이 흔들렸다라고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참 많이 나온 얘기가 강택민 계열, 짱저민 계열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권력 투쟁에 어떤 암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진핑의 정책이 장기 집권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과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의문을 던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간 내에 열리지 못하고 한 해 미뤄진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잘 보시죠. 네. 사중 전에 전후로 해가지고서 미중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네네. 홍콩 문제는 상당히 수그러들었고 그리고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의 담화 내용들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네네. 그 내용들은 아마 홍콩 행정장관의 처벌 문제 네. 혹은 책임 소재를 묻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홍콩 대만관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네. 왜 사전에 그걸 예방하지 못했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요번에 특히 주목받는 건 시진핑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요번에 혹시 지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목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시황제가 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임기제를 풀어놨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8년, 10년, 12년, 15년 할 수 있는데 지금 후계자를 정한다라는 결국 5년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목한다기보다는 유력 인사들을 선발하는 거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의 격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진핑보다 한 10살에서 15살. 그러면 네네.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은 워낙 집단 지성 체제라고 우리가 집단 많이 지도체제. 라고 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상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헌법 수정이 됐죠. 그래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33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청당, 태자당 그리고 상해방 네네. 되게 서로 견제가 가능했거든요. 네네. 투표 수로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7명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한 사람이 어디다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50 몇 대 40 몇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어떤 틀이 상당 부분 좀 어그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그 시진핑의 뭐 건강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동영상들도 막 나돌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진핑의 뭐 집권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네. 그런 거는 좀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내 투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선 예외적인 상황이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블록체인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봐요? 이거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 왜 해석이 분분하냐면은 중국이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 유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네. 한 10년 전서부터 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왔는데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술의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유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중국인데 네. 시진핑이 블록체인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든카드를 하나 던진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촉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어떤 진작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끌어들인다라는 새로운 요소를 네네.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민은행의 통제 관리 능력이 상당 부분의 어떤 해법을 찾았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원래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각국 중앙은행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인민은행이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으로 공이 돌아가는 것이죠. 시장이 과연 반응을 할까? 네.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하에서의 블록체인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돈하고 별 의미가 없는 차이가 겁니다. 없죠. 네,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그렇죠. 차이밖에 없는 네.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시진핑이가 블록체인을 얘기했다라는 건 신기술에 대한 열망을 뜻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인민은행에서 17조 규모의 가상화폐를 통용할 수 있다라는 뜻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 네. 그게 언제 나올 것인지는 아직 분불명합니다. 빠르게 나온다 그러면 11월 11일 광푼제라 그래가지고선 네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렇죠. 날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나올 것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블록체인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고 중앙정부의 관리가 부재하다 그러면은 중국은 화폐 유통의 자유를 준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큰 구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기술적인 유용성은 인정을 했다. 다만 시장 운영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하고 관계되니까 아 이게 비전이 네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중전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좀 많이 네. 해봤어요. 뭐 중간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좀 네. 했습니다만 사중전화 이후에 중국의 경제 그 정치 경제 이벤트들 어떤 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를 보게 되면 일정표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일정표를 1월 달서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일정표는 경제 일정표는 10월 달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자료 화면이 이제 준비되셨으면 네, 자료 화면을 네, 보실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가 되게 되면은 보통 해관 총수의 공작 회의라는 걸 합니다. 이게 바로 세관 업무,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세청 정도로 네, 생각하면 관세청 되겠네요.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지역의 관세청의 보고가 중요하냐? 첫 번째 상해하고 광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광동성은 중국 수출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어. 한 20%에서 30%는 상해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관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과 수입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선 우리가 다음 해 경제 부분을 도출할 수 있고 경기가 좋았냐 나빴냐 라를 그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관세청의 보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고? 네. 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그럼 각 급에서 나온 경제회의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서 다음 연도의 경제 운영 방식을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12월 초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보게 되면은 다음 연도 양회에 나오는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100개가 나오면은 한 80개 정도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는 조율이 되거나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 1분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전국에서 전인대를 하면서 어떤 걸 뽑을 것인가, 어떤 걸 버릴 것인가를 그걸 결정하고 그걸 거기서 다 3월 초가 되면은 그거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양회, 전인대회, 전국인민대표자대회하고 정치협상대회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럼 경제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는 체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네. 중국 광동성에서 하는 광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전 이름은 광저우 교역회고 지금 이름은 중국 수출입 교역회인데 봄과 가을에 하거든요. 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 그리고 교역량이 얼마 정도인가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봄, 가을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호수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죠.